90년대 사학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상지대학교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했기 때문인데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3년) 횡령과 입시 부정 등 사학비리로 얼룩졌던 상지대학교. 당시 구속됐던 김문기 전 상지학원 이사장이 대학으로 복귀했습니다. 상지학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문기 전 이사장을 대학 총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사회가 완전히 장악된 겁니까? 네, 김길남 이사장 선임 이후 상지대 상황을 보면 이사회가 김 씨 일가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장 선임 열흘 동안 이뤄진 인사권 전횡 논란이 교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반면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총장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총장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다음 달 개학과 함께 수업 거부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학생들 자체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학비리 전과자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그 학교의 총장으로서 또 임명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비리 원조 인사에게 대학 복귀의 길을 터준 법은 2007년 박근혜 대표 시절 한나라당이 밀어붙여 만들어진 개정 사립학교법입니다. 12년간 전혀 사실이 않은 일을 갖다가 왜곡시켜가지고 마치 김문기가 큰 일을 저질러서 나쁜 사람인 양으로 이렇게. 김문기는 물러나라! 이 박사와 이 작가 이제이 그 9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J 열혈팬 13년차 보험 설계사 김동욱입니다. EJ 광고에 용기 내어 나선 이유는 보험이란 것은 예기치 못한 갖가지 불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입니다. 그러나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 상품 선택을 고민할 시 판매 설계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일쑤입니다. 무수히 많은 경로로 판매만 혈안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걱정스러울 정도의 과대 광고와 부실 판매의 난무로 인해 보험 영업 현실에 실망하신 많은 분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냉담합니다. 그 불신과 의심을 제가 정확한 설명과 정직한 양심으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부실 판매로 피해보신 분들, 장롱 속에 파묻혀 돈만 빠져나가는 애물단지 보험상품 고객들, 신규 가입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제게 연락 주십시오. 제 연락처는 010-4511-2371, 메일 주소는 aig0001@네이버닷컴입니다. 지금까지 설계사 김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하얘 지금. 안녕하지 못해. 세작에게 병을 울면 이제 입었습니다. 남들이 되면 오해해요. 야, 장염으로 옮기냐? 야, 장염이 옮겨지는 병이요? 바이러스 때문에 옮을 수도 있어. 아니, 그래? 아니야, 뭐 내가 너랑 같이 밥을 먹지 뭘 했어. 왜 이래? 너랑 밥 먹었잖아. 그랬냐? 미안. 그날 이후로 완전히 맛이 갔구만. 그래요. 오늘 잘 됐네. 살 쭉쭉 빠지겠네.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졌어. 이틀 동안 진짜 진짜 차마 말로 지금 밖에 식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미열에다가 계속 화장실 들락거리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염이 참 고통스러운 병이야. 네,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고 그렇죠. 아픈 것도 아닌 것이 안 아픈 것도 아닌 것이 몸 상태도 심각해지고. 네, 땀 쭉쭉 빼고 지금 얼굴이 하얘요. 그래서 백돼지다 백돼지. 원래 하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우리가 언제 녹음해? 월요일 녹음했죠? 네. 월요일 녹음하고 다시 바로 또 목요일 날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몰아치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인생 끝났어 왜 이래? 아니 인생 아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예, 하여튼 그래서 녹음을 우리가 여러 개 하는데, 저번 주 방송부터 먼저 얘기 좀 해봅시다. 네. 방송이 장준하 1, 2, 3 중에 2, 3편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올라왔는데, 네.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역대급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있었어요. 지금 밖에 우리 3편 녹음하셨던, 고상만 조사관이 지금 와 계시거든요. 아니, 진짜요? 저기 앉아서 술 드시고 계시잖아. 약주하고 계시는구나. 네, 술 드시고 계시는데,
아까 저랑 같이 한두 잔 먹었거든요. 예. 먹으면서. 너 또 음주방송한다 욕먹는다. 괜찮아. 뭐 어때? 뭐 한두 번이요? 근데 저 고상만 조사관이 자기가 뭐 낙곰수 나가봤고, 근데 이재희와 낙곰수 다른 점 두 가지 크게. 뭔데? 일단 이재희는 돈을 주더라. 현금으로 확 주더라. 너무 감사하다. 저희 고상만 조사관님 이 작가가 성질이 되게 급해가지고 야 우리 빚진 거 있으면 바로바로 갚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꾸역꾸역 전 또 이제 통장으로 해서 다 또 싸드리고 바로바로 싸드리고 문자 보내고 그랬습니다. 장사꾼 아들 이 작가가 정확하지 그러는 세문. 그리고 우리 다 출연하셨던 분들한테 공짜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짜로 가서 봉화마을 가서 공짜로 해주곤 했지만 남한테 다 줘요. 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게 또 이 작가의 지론이기 때문에. 또 왜 재능 기부 되게 싫어하잖아. 진보를 왜 씨발 재능 기부해야 되는데? 그럼 돈 받고 다 해야지. 안 그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보고 또 하나 낙곰사 다른 점 마지막에 이 양반이 장준하 특집 3 끝나고 엔딩곡에 마이웨이가 흘렀잖아. 네. 오줌을 쌀 때. 뭐야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동적인 거 표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점이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새끼야. 그래 다른 점. 이게 쭉 오면 그런 거지. 장준하 1, 2, 3를 하면서 마지막에 탁 깔아주잖아. 장준하 일생이 탁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야 근데 우리 삽입음악 관련해서 내가 마이웨이가 한 번 나왔잖아요 예전에. YSTV 한 번 나왔는데 또 버전을 나온 거. 바꿨잖아. 그래서 버전을 바꿨잖아. 버전 바꿨어. 그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진짜 이번에 편집하면서요. 뭐 마이웨이를 한 100번 들은 것 같아. 진짜로. 이 사람 저다 어울리는 마이웨이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는 한번 틀었으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엘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샹숑으로 하는 마이웨이도 있고 이탈리아어로 하는 마이웨이도 있어요. 그거 다 들어보고 우리나라 임재범이 불렀던 거 뭐 싹 다 들어봤는데 박영규도 있어. 그러니까 다 들어봤어. 다 들어봤는데 진짜 프랭크 시나트라가 최고야. 그럼. 최고고. 그래서 근데 한번 했으니 어쩔 수 없어갖고 이번에는 러시아 출신에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출신에 그 양반 음악을 틀었는데 그나마 낫더라. 그래서 그 양반 음악을 틀었다고. 아니 근데 연주곡은 안 틀겠다는 게 제 입장이었는데 이 작가 입장이었는데 영화 음악 뭐죠? 달콤한 이백원 주영의. 예. 그 노래는 왜 튼 거야? 딱 맞잖아. 안 맞나? 지 맘대로 거야 그냥 뭘. 야, 딱 오지 않나? 피아노 주고? 기준이 예서 국제 기준 이런 게 ISO 규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준. 이동형 마인드야. 근데 마음이고. 그래 그러면서 또 우리 고상만 조사관이 또 한 말씀 해주셨는데 말이죠. 이거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장준하 선생의 부인이신 네. 과거인이 아니시 부인이신 김미숙 여사께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십니다. 상당히 안 좋으신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의사한테 내가 5년은 더 살아야겠다. 앞으로 어떻게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쭙더니 뭔지 알겠다 대충.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서 남편한테 가면 남편이 물을 거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내가 뭐라고 답하냐. 그래서 5년 내가 꼭 5년은 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갑자기 그 말 듣고 울컥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건 버텨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커네티컷에서 저한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은 장호준. 장준하 선생의 아들입니다. 지금 목회 활동하고 있죠 미국에서. 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늘 이재희를 들으면서 이 작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며 민족의 바른 내일을 찾아가신 수고에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8월 아버님 특집을 만들어 각별한 정성을 더해주시니 뭐라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재희를 듣는 청취자로서 또한 장준하의 아들로서 지난 2회에 걸친 이 작가님 방송에 더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회까지 들으시고 바로 쓰셨구나. 바로 쓰셨습니다. 물론 다만 이렇게 했지. 예, 다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2회에 굉장히 장준하 선생에 대한 비판점인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자신의 생각을 쓰셨는데 전 이 반론을 받으면서 너무 이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의 잘못된 점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은 반성해야 된다. 이거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점 있다는 말하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 대통령도 그렇잖아. 못해 그 양반은.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 우리 최남선의 손자 최학주역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손조 또 아버지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그런 얘기까지 다 쓰면서
다만 이런 점이 있다. 그걸 좀 뭐 이 작가님께서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쓰셨는데, 와, 너무 감동이었고.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예, 있나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공주의자. 우리가 너무 철저한 반공주의였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호준 씨의 이야기는 반공주의자는 맞지만, 철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만 이런 거죠. 해방 직후에 김구 주석을 모시다 보니까 인민공화국 사람들의 정치적 술책,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 출신이니까, 이북 출신이니까 그런 점도 있었고, 전쟁 중에 첫째 딸을 잃었다 그래요. 그런 점도 아버님의 분노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님은 늘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버려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사상계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 통일에 대한 언급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이겼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장준호 선생님 뜻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단독 정부 지지. 뭐 우리가 이건 1편에 됐습니다. 네, 단독 정부 지지했다고.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김구 주석을 떠난 것은 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범석 장군의 청을 수락하기 위한 것일 뿐, 김구 주석과의 다른 노선을 선택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이승만 노선으로 가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범석한테 갈 때 싸가지 없이 그냥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뭐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 때부터 처참하게 분열된 정파 간의 정쟁에서 아버님은 깊은 혐오감을 느끼셨고 국민계몽운동에 매진하시기 위해 이범석 장군의 족청을 빌미로 정쟁의 한복판에서 떠나오셨던 것이지 단독 정부를 지지함으로 김구 주석과 결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단독 정부 지지하느라고 그렇게 가셨다고 그런 건 얘기한 적이 없나? 그렇습니다. 없죠. 예. 하여튼 요것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매우 함정인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주셨네요. 예. 또 하나 이승만과의 관계. 이승만을 지지했던 적이 없다.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부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만 1.4 후퇴 이후에 부산 피난 시절에 국민사상연구원의 책임자로서, 근데 국민사상연구원이 문교부 산하에 있었거든. 공무원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다. 근데 그것도 당시 백낙준 선생이 문교부 장관이었고 백낙준 선생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지 그러니까 이승만하고의 관계 때문에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윤영중 신부에게는 할 말이 없다 부분. 삭제했다 했잖아. 우리가 굉장히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장준하 선생이 일생을 가서는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 선생님의 글을 삭제한 것은 아버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지. 그 사상계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다만 아버님이 편집인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비판을 받으실 부분이 예상한다. 책임자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사상계 편집인이니까 여기에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 그건 인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니까. 갑자기 한결의 관장사 얘기가 생각이 나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직접 아버지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최남선 김동인에 대한 것. 여기서는 우리 방송하면서도 사실 조마조마했잖아요. 여기서는 반성한다고. 아니 근데 그 아드님께서 반성하실 필요 없지. 근데 우리의 관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최남선, 특히 김동인의 이름을 딴 독립문학상 제정에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제게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과 비판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장준하 본인이 했다고 볼 수 없다 이거야. 우리가 왜 최남선 특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남선 특집에 그 김영기사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장준하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다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편집인이니까 여기 책임을 또 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판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 장호준 씨도 그런 거 얘기합니다. 아버님 역시 어느 정도 다른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면제될 수 없다.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이 작가처럼 독재는 아니셨나 본데? 그러니까 독재를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고 나면 이 작가한테 넘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박정희와의 만남. 이것은 우리가 했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박정희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문제는 이제 5.16 지지 발언이죠. 네.
5.16 산일세. 5.16 지지 발언인데. 그래요. 6월호에 그렇게 쓰고 7월호에 비판했잖아.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박정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민족적 대의까지는 아니라도 박정희가 최소한의 군인적 절도나 기강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했을 거다. 왜냐하면 자신이 군인 출신이니까. 장수현 선생님께서 군인이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신 그 양반이 그런 군인으로서의 절도나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네. 그 양반 머릿속에 뭐 있었다고? 쿠데타 이거밖에 없었다니까. 장준하 선생님 제일 잘못한 건 박정희가 누구지 몰랐다는 거. 그랬다 그랬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7.4 남북성명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더러운 술책이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우리 입장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아버님은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는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가슴에 확 와닿겠다. 그리고 강원영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말이 좀 비판적이시네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감사하다고 EJ 감사하다 그러면서 언젠가 기회가 혹시 되신다면 EJ에서 사상계에 대해서 한번 사상계 특집 사상계 특집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너 사상계 다 읽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그거 요즘 부산에 보송회 가도 없습니다. 책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국회 가면 있나? 다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끝맺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글이 이 작가님께 무례가 되었다면 부족한 점이 미숙함이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커네티컷에서 장호춘.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 이럴 필요 없는데. 아니 나는 야 이 개새끼야. 뭘 그렇게 그따구로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게 나는 팟빵에 그 우리가 인실좋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악플이건 반론이건 제기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논리적이고 근거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뭐 무작정 쟤는 고졸이네 뭐 어쩌고 뭐 하는 거야 그게. 아이 점점 인실조시 가까워지는데. 예, 하여튼 뭐 저번 주 방송은 하여튼 잘 빠졌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1, 2, 3편 감사드립니다. 난 사실 그 3부 할 때 워낙 그 고상만 선생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잖아. 그럼요. 난 방송 있으면서 내가 지금 방송을 듣는 건지 패널인지 몰랐거든. 거의 우리 뭐 그냥 받아치지도 않았잖아요 거의. 근데 사람들이 그분 혼자서 마치 수사반장을 듣는 듯 뭐 이게 풀어가는 게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기가 막히게 60초 뒤에 뵙겠습니다. 딱 또 끊었잖아. 그래요.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오늘 뭐 시사 문제 좀 얘기해 봅시다. 네. 뭐 우리 월요일에 녹음하고 나서 생겼던 일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네, 재협상 문제입니다. 예. 재협상 문제인데 세작 어떻게 봅니까? 아니 일단 뭘 잡혀 있는 거야? 아니 뭔 꼬투리가 잡혀 있길래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느낀 게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느낀 게 누가 그랬대더라? 새누리당 쪽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결재까지 받아야 되냐? 받아야지. 지네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말이야. 걔들은 봐요. 딱 진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했던 거 다 까먹었어 이미. 아니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요. 우리 유민 아버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사람 죽어가는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권의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교황 방문했잖아. 네. 분위기 존나 좋았거든. 그렇죠. 이 분위기를 못 살렸어. 이 분위기를 못 살리고 양보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야권의 정치적 협상력에 이제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보수 언론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중동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넘어가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더 양보할 게 없다. 다 양보했다. 나 실질적으로 보자고. 뭘 양보했는데 새누리당이? 지네가 뭘 양보해? 전혀 양보한 게 없어요. 좀 얘기 좀 해봐. 자, 야권은 애초 야권하고 유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수사권 기소권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이었는데 이거 안 받아들였잖아. 그렇죠. 이거 수사권 기소권은 포기 양보를 누가 한 거야? 야권에서 한 거야. 야권에서 양보를 하면서 특검 수사권을 달라 그랬지. 그런데 안 줬잖아. 여권에서. 그럼 이것도 야권에서 양보한 거야. 그러면서 이상하게 박영선 대표가 첫 번째 협상 그렇게 하고 이상 나가리 됐고. 물 먹고. 두 번째 협상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여권 추천 인사들은 야당하고 유가족들한테 먼저 미리 물어보고 하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상한 애를 하나 올려. 유가족이 안 돼요 그래. 또 다른 사람 올려. 또 거부권. 또 안 돼요 그래. 또 다른 사람 올려. 또 안 돼요. 특검 기한 넘긴다. 그렇지. 계속 시간 끌고 혹은 걔네 잘하는 거 있잖아. 유가족들 새끼들. 때문에 응?
특검이 제대로 안 되지 된다. 않고 있다. 또 그렇게 여론몰이 한다고. 뻔할 뻔쩍하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고. 또 자꾸 무슨 뭐 법체 근간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곡동 특검 기억나요? 내곡동 특검 추천을 누가 했냐면 야당에서 했어. 우리 이게 전례가 있다니까? 예. 그래, 이런 쉬운 걸 왜 지금 여권에서 안 하고 있냔 말이야.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야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웃겨. 그냥 그냥 세민연이 하는 행동 자체가 야당 포지션이 아니야 지금. 야, 오죽했으면 이재호가 야당을 비판하고. 야, 지난주에 성악교회에서 요번 주에도 마주태의 박쥐들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네. 또 이제 내가 하나씩 결제해야지 해야지. 김무성 대표한테 옆에 있으면 내가 충고하고 싶은데 김무성 대표 어쨌든 대권을 꿈꾸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이럴 때 양보해야 돼. 통 크게. 그럼 그래야 대권 한 발 나가. 대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대권은 감동,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 지금 노량진 가서 컵밥 먹을 때가 아니에요. 이 이럴 때 양반아. 그래, 그럼 내가 다 책임지고 우리 여당 내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면 탁 올라간다. 바보 같은 그걸 몰라. 그러면 중도라고 불리는 답답하네. 그게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딱 봤을 때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김무성? 좀 크게 보는데? 자, 라고 본다고요. 새누리당이건 세민연이건 이동영 잡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려가세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지. 청와대에서 반대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건전한 당청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표가 된 사람인데 역시 또 청와대에 흔들리는구나. 또 이게 아예 듣지를 않는 거 아니야? 오비 일학이라고 마침 또 그 대통령께서 유가족들 언제든지 면담하고 만나주겠다고 하셨는데 다 개구라지 뭐.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 다른 거지 뭐. 이번에 계속 지금 면담 요청서 내로 그 유민이 아버지가 가는데도 그것도 못 내게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겁나는 걸까? 몰라. 유민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잖아. 30 며칠을 갖다 굶은 내가 과연 위를 가할 사람처럼 보이냐. 그냥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 하나인데 이걸 못 해주냐. 내가 볼 때 대통령께서 제일 겁나는 건 산케이 신문이 아닐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재협상 했는데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재협상 아니야?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치. 재협상 받아들이는 순간 박영선은 아웃이야. 그러니까 박영선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유가족을 설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박영선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걸 왜 몰라? 미리 유가족들이랑 이런 선에 어떻게 얘기하고 유가족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협상할 때 안 된다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여당한테 가는데 왜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해갖고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에 공감이 되는 게 여당에서도 그래요. 야당이 설득해야 된다고 유가족을. 왜? 지들이 씨발 왜? 아니 여당은 국민표로 여당된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 설득하러 여당은 왜 안 나서나? 둘이 합의해놓고 반쪽만 합의하고 반쪽만 설득하러 나가야 되나? 그 말도 안 되지. 그래놓고서는 유가족들이 무슨 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개소리나 짓거려대고 말이에요. 어쨌든 이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 새정치연합의 정치력을 욕하고 있지만 결국은 더 욕먹어야 될 건 새누리당 사람들이야. 그렇지. 새정치연합은 정치력이 없는 거고 새누리당 아예 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끝나고 싹 바꾸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선거 이제 이기고 나니까 완전 말 바꿔졌지. 바꿔져서 뭐 교통사고다. 세월은 단순 교통사고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단식 그 정도 하면 좀 몸이 이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따구 소리는 하고 있고. 니들은 단식 같은 거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주변 사람들 중에 아침 햇살 먹고 단식하고 있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 잘못돼가지고 교통사고 났으면은 그거 우리가 배상 요구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왜 안 해? 그거 해야지. 그 신호 때문에 엄중하게 신호 체계 때문에 사고가 난 거면은 그건 가서 따져야지 당연히. 만약 니네 말한 대로 교통사고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근본적인 게 잘못됐으면 근본적인 거 따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 안 따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지.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정치하면서 다시 제재협상하기는 내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럼 유가족들의 마음을 누가 달래주느냐. 결국은 여권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중재를 나서야 되는 거지. 대통령 뭐하러 시켜놨나? 이미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맨날 여야 알아서 하래. 그럼 뭐하러 있어 거기 앉아있어.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든가. 내가 할게. 이게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문제가 돼서 박영선 비대위치장 무너질 수도 있거든. 근데 무너져도 문제야. 무너지면 누가 끌 거야?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그 정치 돌아가는 모양새상 또 지금 임시국회가 있으니까. 예. 새정치연합에서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던 거를 또 빨리 끌어갖고 땡겨 할 수도 없는 노릇이야 지금 정치 일정상.
그러니까 지금 생치하면 이제 골치 아프다니까. 야, 이래저래 우왕좌왕하겠네. 그럼요. 그러고 근데 길 가다 또 사이드미러 깨진 것처럼 갑자기 또 신계를 위험 불려가고 막 이것저것 또 복잡하잖아요. 그게 어떠한 의도든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그런 것도 또 있으니까는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지금 정신을. 앞뒤 뭐 양 옆하다 지금 진퇴양난에 지금 뭐 설사의 피박에 쓰리고야 지금. 그래서 뭐 그래서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예. 흑인들이 이제 자기 경찰총에 맞은 청년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무정부 상태까지 가버렸는데 한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주죠, 뭐. 한 주인데. 과연 우리가 촛불 만들어서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너 있습니다. 선동죄로 잡힌다. 선동죄? 잡아가라, 씨발. 너 애가 오늘만 살고 말 거야? 왜 저래 자꾸. 잡아가. 그래서 좀 이거 어떻게 지금 이 상황까지 오니까 저도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거 유가족 사람은 좀 살립시다. 사람은 좀. 유가족 설득도 당연히 어려울 테고 지금 유가족이 투표해가지고 1인 그러니까 한 가정 한 투표 1투표 해가지고 수사권 기소권을 계속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치적으로서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데 다시 한 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여야의 협상이 실망했다는 거거든. 이걸 그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또 조정동에서 여론몰이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좀 큰 문제다.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이 양반이 또 페이스북에다 그런 얘기 쓰는 거 아니에요. 유족들은 더 이상 수사권, 기소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유족들을 거의 악의 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하여튼 뭐 어쨌든 책임 있는 정치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해줬으면 바랍니다. 자, 국민 몇백 명에 플러스로 그 국민 유족까지 죽이지 맙시다. 예. 예. 그리고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요즘에 또 계속 그 언론에 회자되는 게 왜 갑자기 상지대학교 이름이 그 언론에 나온지 모르겠네요. 이 박사 그렇습니까? 원래 비리 혐의를 가지고서 이제 재단에서 완전히 축출된 사람이 다시 총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예. YS 정부 때 1호 엄청 시끄러웠던 1993년도였습니다. 김문기입니까 이름이? 네. 그 양반. 그러니까 비리사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죠. 그렇죠. 김문기 씨가 올해가 몇 년인데 복귀를 해? 93년이면 한 20년 넘었네요. 20년 넘었는데 그 양반 나이가 80이 넘었어. 그러니까. 아니 노역 아니야 이거? 80 넘어가지고 이러면 총장 하려고 그러고 아이고 김기춘이랑 같이 그냥 장기나 떨어고 저 양로원에서 답답하네. 뭐하고 있는 짓거리야 지금.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래요. 출근 안 하겠지? 하여튼 뭐 네. 그래서 김문기 씨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상지대학 이야기가 갑자기 또 얘기가 나와서 나 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그러니까 상지대학이 말이죠.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상지대 그럼 비리사 사학비리 그냥 바로 그랬어. 그 정도로 아주 그 이미지가 안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관선이사 파견되면서 당시 관선이사들이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들.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들이 예. 최상집 교수 예. 이런 사람이 당 관선이 갔으니까 굉장히 명망한 사람들 같고 또 총장도 말이죠. 강만길 총장 이런 양반들 진짜 우리 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좌빨대학인데 그런 분들이 다 가져가지고 이 학교를 정말 정상화시켰잖아. 예. 그래도 다시 김문기 씨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잠깐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아니 내가 강의를 하잖아 상지대에서. 예. 이 박사님이 상지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군요. 네, 예. 근데 야 괜찮아 얘기하는 거? 학교가 제가 솔직히 국립대에서도 강의를 해봤지만 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20년 사이에 뭔가 굉장히 뭐 비리사항 뭐 하고 재정도 어렵고 막 되게 이미지 안 좋았는데 실제로 강의하는 환경이라든지 하다못해 강사 대기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요? 커피도 한 잔 뽑아 먹고 PC도 쫙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되게 세심한 배려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사학들은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20년이 넘게 뭐 바뀐 거죠.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왜 지금 우리 상지대 강의 나간 이 박사가 이런 말을 하냐면 옛날에 말입니다. 김문기 씨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이제 90년도 초반 그 교수들 왜 네. 면접 보잖아. 네. 어디서 봤냐면 김문기 씨가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면접을 봤어. 그래요? 옆에 막 가구 대표질하고 있는데 목수 뽑아?
앞뒤 전혀 없는 이따위 학교였다고. 근데 그게 이제 20년 동안 정말 우리 많은 교수진들 또 많은 또 지성인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학교가 정상화되는데 이걸 다시 뒤집는 형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상지대학교 또 김문기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J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찌는 듯한 무더위도 어느덧 한풀 꺾이고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오려고 준비 중인데요. 딱 요맘때 미리미리 준비해두셔야 하는 것 알죠? 바로 추석 선물 세트. 팟캐스트 전문 후원기업 우진축산유통에서 EJ의 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등급의 뉴질랜드산 청정우를 준비했습니다. 명절 선물용 가방에 야무지게 포장한 뉴질랜드 5kg 찐갈비 세트가 무려 99,000원. 현재 소고기 원가가 15% 이상 인상됐지만 전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가족들과 푸짐하게 찐갈비도 먹고 EJ도 풍성해지고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 맞죠? 주문 전화 기다릴게요. 02-2634-6565 02-2634-6565 우진축산유통. 저번에 정성농장 광고 있잖아. 네. 오랜만에 그 아들이랑 아버지랑 그래, 하는 홍삼. 오랜만에 광고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제가 저한테 장문의 메일이 왔어. 한 이틀 동안 정신이 없었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을 생각했대. 이렇게 EJ도 그러니까 항상 전화하신 분들이 EJ 믿고 구매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 정말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광고주들 혹은 청취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대박이 터질지 몰라요. 몰라. 일단 책은 잘 안 터져. 책은 잘 안 터지고 성인용품도 어려웠어. 좌파 컴퓨터 박살났잖아. 잘 모르는데 같은 성인용품이 아니고 같은 뭐죠 건강식품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광고주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면 제가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라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결과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못한다.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거가 있으면 저는 기분 좋죠. 그렇죠. 기분 좋은데 아마 그 추석 때문에 잘 나갈 거야. 예. 추석 선물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이 광고? 요 광고도 아마 추석을 대비해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양반 근데 사실 좀 내가 다른 광고가 밀려갖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와 매일 폭탄을 계속 보내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꼭 추석 전에 해주셔야 된다고. 하긴 그 추석 때 선물 세트 뭐 지금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뉴질랜드산 찜갈비 세트 뭐 포장한 거 99,000원짜리로 전면에 내세우시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왜 광고가 중복되는 광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이처 오다를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이처 오다는 국산이잖아. 그 차이가 있는 차이가 거야? 있잖아. 그래서 받았다 말씀드리고 또 네이처 오다가 요즘에 좀 광고를 뜸하기 때문에 네이처 오다에 자극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끝났어 거기하고 사실은. 뭐또 하시면 뭐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이분도 어차피 수입 뉴질랜드산이라고 그러지만 또 우리 자영업자니까 네. 다들 어려우시니까 이분도 메일 쓸 때 그렇게 하더라고. 자영업자 좀 살려달라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래도 광고를 해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좀 소개해 주시죠. 02-2634-6565 6969네. 고기네. 예.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된답니다. 근데 가격이 참 마음에 든다. 이게 봐요. 부담이 돼. 추석 되면 부담이 되는 게 한 10 얼마 되면 그렇잖아. 단위가. 그렇죠. 근데 또 그 밑으로 가면 한 5만 원대는 좀 없어 보여. 그렇지. 99,000원. 딱 심리적인 방어선도 지키면서 일단 퀄리티 좀 있고. 일단 세트가 떡하니 올라가면은 그것도 보기 좋잖아. 이제 한 가득 들고 가면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선 또 대량으로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거 그렇죠. 사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도움 될 것 같고. 원래 이런 때는 말이죠. 추석 때는 우리 이 박사님은 이제 한 손에는 이
찜갈비, 그리고 한 손은 이제 여자친구를 딱 잡고 가야 되는데 난 또 안 되겠다. 올해는 그냥 찜갈비를 2개 들고 가. 매년 그랬어. 일단 떼어내시면 어떡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아까 우리 책 광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나 그 책 출판 제안 들어왔다 그랬잖아. 네. 그때 그 사파 그리고 그런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 동화 작가 뭐 그렇게 네. 해서 오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집회 때마다 이제 묵가지로 이렇게 네. 묵가로 뿌리던 그런 세월호 관련된 동화책이 시리즈가 나왔는데 네. 이게 워낙에 많이 나가니까 이제 6가지로 전환해서 네. 파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책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책은 다 좋은 거니까 마음의 양식이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처럼 됩니다. 네, 그럼 저처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 방송 들어가서 오늘은 뭐 저희끼리 할 수 없고 예. 네, 상지대학교 지금 계시는 교수협의회에 계시죠? 네, 네, 교수협의회에 계시고 있는 상지대 법학대학의 박병섭 교수님을 모시고 상지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럴 때가 제일 겁나. 뭐가? 나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랑 별로 안 친해. 이 박사는 친구니까 교수가 돼도 이게 막 야 이러지. 교수님이 들어오면 일단은 이게 약간 움츠러듭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이라 그러면 어우 뭐 엄청난 그지? 네. 그런데 이 박사 저 새끼가 교수질이라고 교수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저 바닥 등급. 바닥에 들었던 간에 그래요. 네. 일단 박 교수님 모시고 네. 지금 그 상지대의 교수협의회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가 전임 교수들이 한 250명 되는데요. 저희 교수협의회 가입한 교수님들이 한 90% 정도 됩니다. 아우, 굉장하시네요. 예. 근데 조금 줄긴 했는데 아직 90%입니다. 그분들은 다 그 김문기 전 이사장이 총장 오는 건 다 반대하시는 거죠. 그 참 이상한 게 다 반대하는데 왜 그분이 총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우리 박 교수님 혹시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시면 불이익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교수라는 게요. 뭐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생각보다 뭐 이렇게 명예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다만 그래도 교수라면 선생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저는. 예. 밥벌이를 잃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이 물론 요즘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얘기도 못하는 거면 저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제 표현의 자유를 걸고 싸우겠습니다. 야, 우분현답입니다. 네. 근데 소문에 의하면 벌써 정대화 교수께서는 중징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거는 학교에서 이제 징계가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징계 의결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겠죠. 아니 상지대학교에서 정대화 교수님이시면은 뭐 그 토론 패널로도 나가서 이제 뭐 저기 김영준 교수인가 저 명지대 늘 나오시는 그분이랑 같이 이제 양쪽 반대 패널로 해서 나오셨던 어떻게 보면 상지대학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수님인데 얼굴을 알린 사람이지. 네, 상지대 이름을 알리는 분인데 그렇게 징계하기 쉽지 않을 텐데. 20년 만에 돌아온 양반이 눈에 뭐가 보이겠어? 지들 마음대로. 그런데 제가 듣기로 말이죠. 우리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김문기 씨의 총장 오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말이지. 저 바닥에 이 박사가 상지대에서 애들 가르치더라. 그때 걔가 팟캐스트 하는데 애기가 존나 좋대. 뭐 한 200만 명이 듣는데 찾아보자. 그랬다는 이야기를 썰이 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재를 듣는 편인데 아마 이 이재를 듣는 분이시면 물론 이제 일반 신문이나 이런 데 약간 보도는 됩니다만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지 않으실까. 그리고 특히 우리 사학비리 문제는 물론 상지대 뿐만의 문제도 아니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은 이 구조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좀 더 아셔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는 또 이재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에서 이 박사가 원주에 있는 학교라고 그랬지 상지대라고는 한 번도 언급 안 했어요. 이 박사
저런 훌륭한 분이면 당연히 상지대에 그렇군요. 네. 여기서는 저희한테 네. 저도 못 먹고 어쩌고 야 이게 그냥 욕 먹고 있는데 네, 그래. 이 박사 미안 앞으로 그렇게 안 부를게. 자, 그러면 김문 이따 나한테 다 주세요. 일단 김문기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김문기 많은 얘기 들었는데 어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예. 사학비리 대명사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김문기 사학비리 대명사 김문기 씨가 복직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아니 복직이 됐습니까 지금? 총장이 된 겁니까? 인선이 된 겁니까? 이사회에서 총장 임명을 했죠. 아유, 8월 14일 날. 예. 임명이 된 거네요. 네. 예. 현 총장.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네. 사학법. 네. 그 사학법이 제대로 됐으면은 김문기 총장이 복귀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죠. 그 사학법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예. 지금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죠. 또 황우여 의원, 지금 교육부 장관. 네. 이 양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정말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미친 듯이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법을 촛불도 들었어요.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사학하고 영남우학교 혹시? 영남대학으로 가기가 있는 사람이고 또 황우여 대표 같은 정말 더 확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야? 네. 기독교가 또 다 사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무력화시켰다고 보는데 그 양반들은 사학이 그러니까 사유재산 내 거야라고 거라 생각하네. 지 거라고. 왜 지 거야 그게?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왜 처받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공익재산이죠. 이게 이제 국민들 중에서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립학교는 학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이고요. 국립학교는 국가에서 세운 거고 사립학교는 이제 독재가가 세운 건데 이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분이 이제 학교를 설립을 하시면 그분께 아니고 이미 사회에 기부된 재산이고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타당한 게 아니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는 사립학교가 거의 없지만 사립학교가 있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일반 국민들이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같은데 하버드라는 성을 가진 이사도 한 명이 없습니다. 그 미국 국민들은 사립대학교가 당연히 이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짧게나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이 그 사유재산이냐 교육이냐의 싸움 그 양대 헤게모니가 부딪히는 거니까 뭐가 옳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쪽 사립대학은 사유재산이라는 그 논리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이 절대 낼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법적으로는 뭐 공공기관이지만 뭐 그거 사유재산 아니야? 아니 미국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은 당국적 현실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비정상이죠. 우리 그게. 비정상이 정상화. 아니 되려면 법대로 해야죠. 그러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있으니까 네. 이게 만약에 사유재산이라면 사고 팔 수도 있겠네요.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이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닌데 사고 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범죄죠. 그러네요. 또 비리 사학의 문제점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학생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학은 재단 뭐라 그러면 적립금이라 그러는 거. 재단 전입금. 그렇죠? 내야 되는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은 안 내고 애들 돈만 가지고 지금 다 운영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종 항목의 국가에서는 다 받아 처먹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사립대학교는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데 좋은 얘기죠. 근데 통계적으로 이 재단에서 학교에 돈을 내는 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어요. 예, 사실은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등록금을 빼먹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물론 좋죠. 많이 기부를 해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면 되지만 그건 한국적 현실이 아니고 한국적 현실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냐 안 쓰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더 웃긴 건 말이죠. 학생들이 등록금 냈어요. 네. 그럼 이게 사용자 아니에요. 네. 근데 사용자들이 자기의 편의나 권익을 갖다가 보장받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아주 소수의 이 이사진들, 경영진들이 이거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재단 전행을 갖다가 계속 일삼는 거죠. 아까 했던 수익 사업을 갖다가 자꾸 유치를 하고 팔아먹고 학교에서 해야 될 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립학교들이 다 돈 번 거는 땅 장사에서 돈 버는 거거든. 네. 나라에서 아주 그냥 혜택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말할 수 없는 거고. 왜냐면 사학재단은 그 일반 만약 기업에서 땅을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규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학재단은 우리 캠퍼스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일단 무슨 땅이든 사놓으면 돼. 사놓고 땅값 오르면 돌려팔기를 하면 됩니다. 뭐 이게 비단 사학재단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MB 형의 청계재단도 이런 거야. 돈 하나도 안 내놓거든. 근데 자기들은 청계재단 만들어가지고 왜 건물에서 월세 받고 이런 거 다 인마이 포켓 오른쪽 주머니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뭐. 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건데 어쨌든 당시 그렇게 한나라당이 이렇게 장애 투쟁하고 촛불 들면서 엄청나게 투쟁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당시 사학법이 그렇게 사학재단이 받을 수 없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방형 이사제도였죠. 네. 그러니까 이사를 몇 명만 족벌세가 아닌 투명한 사람을 넣자는데 그것마저 반대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좀 야권은 한나라한테 배워야 돼. 이거 정의도 없고 명분도 없어. 돈. 근데 나가지고 지금 촛불 들고 그 난리를 쳤잖아. 이건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유재산 얘기 나와서 그 재단 전입금 얘기도 나왔지만 만약에 사유재산이면은 국가한테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재단 전입금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 재단 전입금이 상지대학교가 얼마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그 재단 전입금이 이제 그 당시에 예. 김문기 씨가 이제 구속될 때 보면 없거나 3,000원 이렇게 없거나. 신문 보도에 그렇게 나온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90년에 전입금이 3,000원. 3천만 원이 아니고 3,000원. 92년엔 한 푼도 없었답니다. 이러니 이러니 문제가 됩니다. 사유재산이라고 치고 내 차에 비하면 내 차에 엔진오일 한번 안 갈아준 거야 진짜. 어쨌든 문제점 이런 겁니다. 지금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되자마자 김문기가 복직을 시도했다는 거. 이거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 당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교육부 장관 올라가고 김문기가 딱 그때 맞춰가지고 복직을 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그 정대하 교수가 교육부 찾아가서 항의하고 네. 교육부에서도 김문기 씨가 총장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어떤 겁니까? 그때 교육부 고위 관료 만날 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네. 그때 얘기한 거 분명한 거는 이제 김문기 씨가 지금 이사로 이사는 이사회에서 뽑으면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승인 하기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김문기 체제를 가져온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심의할 때도 이 김문기 씨는 비리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사 선임이 곤란하다라는 게 거의 공식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사 선임은 곤란한데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면 교육부에서 법적인 직접적인 제재 수단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재 수단이 없다라는 특유의 우리 고위 공무원들 특유의 자기들은 노력하지만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말이죠. 지금 얘기해서 93년도에 처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인격체, 우리가 법인이라고 부르죠. 법인의 이사에 선임되는 기준에는 보면은 일정 부분 이상의, 그러니까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이사로서 선임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지금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이게 이제 이사가 선임이 되면 승인을 하는데 아마 저희들 쪽으로는 이 이사 선임 승인은 교육부에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또 밝혔고 사학분쟁조정위에서 비리 당사자는 이사 선임이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건 아마 모르겠습니다. 또 말을 해놓고 뒤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사분이 말씀하셨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일단 그거부터 알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가 이제 사학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 이사들이 이제 취소를 당하고 임시 이사들이 내려갑니다. 임시 이사들이 내려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임시 이사가 다시 또 이제 제대로 정이사를 할 때 그 심의 기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사를 선임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MB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거죠? 법이 제정된 거는 노무현 정부 말기였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능한 거는 MB 정부 시작하면서부터 기능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90년대 김문기 씨가 구속이 되고 1년 6개월 징역을 받고 예. 그 뒤로 이제 관선이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정해주는 네, 일이죠. 예, 예. 파견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쭉 해왔던 거죠. 네네. 그리고 관선이사가 임시이사인데 네네. 정이사 체제를 돌아섰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김문기 씨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한 거죠. 네, 예. 소송을 했는데 2007년 5월 대법원 뭐라 했냐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네. 김문기 씨 손을 들어줬고 네. 사분위가 이를 근거로 해서 구재단에 정이사 가반수 주체권을 준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 이것 때문에 김문기 씨가 지금 복귀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약간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7년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지대학교에서 임시이사 관선이사 쭉 오다가 이제 관선이사가 정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때 선임된 정이사진이 변영인 이사장님, 박원순 이사, 최장집 이사 이런 분들이 이제 정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김문기 씨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임시이사가 내려왔으면 그러면 정이사를 누가 선임합니까? 임시이사가 선임하지 않으면 그렇지.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선임하는 별도의 기관을 둔 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인데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된 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부터인데 이때 구재단에게 돌려준다.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죠. 구재단에게 이사 과반의 추천권을 준다. 그 얘기는 과반의 이사를 구재단한테 준다는 얘기는 구재단에게 돌려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당시에 이 대학의 임시이사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거의 20개 대학이 돼요. 예를 들어 조선대, 상지대, 영남대, 대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경기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이 다 사학비리 때문에 임시이사가 내려갔었는데 이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심의를 해서 즉 구재단에게 돌려주는 걸 심의를 해서 지금 그 모든 대학들이 다시 다 작살나고 있습니다. 구재단에 돌아갔습니다. 우리 상지대가 이 교수 학생들이 그런 투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는 것들이지 다른 대학들은 지금 정말 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대학민주화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지금 질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지금 잠깐만요. 임시이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관선으로 파견시킨 임시이사장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임시이사장. 네. 임시이사 제도를 설명드리면요. 네. 일반적으로 학교 법인의 이사를 비롯한 기관이 설립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네. 이 업무 집행을 한 경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위에서 파견하는 그러니까 방식입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임시이사를 그렇죠. 파견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있었던 원래 집단들 다시 다 백에서 돌아왔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선 사분이 또 2007년 5월 대법원 판결. 네. 이 판결 누가 했냐면 김항식 총리가 했어. 네. 한장하건데 진짜. 아우.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통속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근데 판결 이제 때문에 지금 그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2007년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라고 했지 구재단한테 주라는 얘기 전혀 한 적이 없었고 김항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때 저도 증인으로 불러 나갔었는데 그 국회에서 그 판결의 취지는 구재단한테 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근데 그거는 맞는데 그 취지는 그렇지만 일단 이 정의사 체제로 출범했던 상지대학을 무너뜨린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작용을 그러니까 했었죠. 그 판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거죠. 이사 취소가 됐죠. 이사 취소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사문위가 문제였던 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쟁 대학 있잖아요.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서는 구 이사가 현 이사를 해임하고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반대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어떻게든 결과는 무조건 재단을 위한 판결이 대부분 주요하게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김문기 씨 제대 좀 알아보고 갑시다. 네네. 원래 상지대 설립자는 원홍묵 씨. 맞죠? 원홍묵 씨인데, 이제 김문기 씨는 스스로가 이제 상지대 설립했다는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김문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상지대를 강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1972년 상지대 전신 원주대학에 김문기가 문교부 임시이사로 파견됩니다. 왜? 그때 김문기가 권력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박정희 정권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임명하는 거 거기 위원이었고 또 당시 이 사람이 모시고 있던 사람이 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민관식 씨인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아주 쉽게 여기 파견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원홍묵 씨는 나는 진짜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강탈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겨레 기사를 제가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운영권을 틀어지고 등록금 등을 활용해서 60만 평에 이르는 부동산 왕국을 일구고 그 상지대 이사장을 바탕으로 해서 여당 국회의원도 이방 양반이 재선 의원인가 삼선 의원인가 그럴 거야. 그렇게 했고 문제는 이제 금품 받고 부정 입학한 거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구속된 거고 교비 횡령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교육계에서 퇴출됐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14살 때 서울로 상경해갖고 강원도 출신인데 아까 얘기했던 빠고다 가고 종업원으로 출발해가지고 빠고다로 돼 있어요. 가구를 정부에 납품하면서 정계와 인연을 맺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이 가공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아주 상업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아까 교수 임명할 때 자기 공장에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김 씨는 이제 김문기 씨입니다. 상지대 운영권을 인수한 뒤에 가족 친인척들로 족벌 사학 체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의 아내를 이사로 선임하고 사위는 총장 비서실장, 매제는 전문대학장, 자기 팔촌 친척은 교무과장, 한방병원 총무과장 이렇게 임명했고 또 친척은 회계 서무과장을 임명하고 대학 재정을 다루는 회계 운영 부분 전부를 자기 친척 친인척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78년부터 15년 동안 이 사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다는 얘기죠. 대부분 판결문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축제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축제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축제죠. 네. 74년에 원주대를 인수하고 기존 교수들을 모두 해직시키고 호봉을 깎았다 그래요. 장사꾼이구만 교육자가 아니라. 또 89년부터는 교수를 신규 채용하면서 봉급 포기각서를 적었고 날짜를 적지 않은 사직서를 미리 받았으며 이 사장 충성 맹세 서약을 받았다. 김일성이구만. 뭐 그랬다 그러고요. 또 93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185억 원을 신고해가지고 집권당 의원 가운데 3위를 했다. 이건 93년이니까 민자당 국회의원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결국은 김영삼 정부 사정 1호로 감옥에 갇혔다 이랬는데 이 양반이 그 비리를 저지른 거 자세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습니다. 부정입학, 교원 채용 당연히 있고 또 학내 비리에 항의하는 우리 박거준님 같은 부분들을 탄압 이렇게 했고 재밌는 게 있는데 학내 비리에 학생들이 교내 농성으로 맞서자 학교 경비원들을 시켜가지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유인물을 학생들이 뿌린 것처럼 몰아갔다고. 메카시즘까지. 참 환장했네. 이런 양반이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농성하고 있으니까 옥상에서 삐라가 떨어졌어요. 네. 가자 우리의 낙원으로. 여기에 낙원은 길성 나라야? 그러더니 또 누가 연락을 했는지 경찰들이 와서 애들 다 잡아갔어요. 경찰도 빨리 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말 큰 일이죠. 이게 완전히 빨갱이라서. 근데 또 애들이 또 금방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유문상 사건에도 보지만 국가보안법에 보면 무고죄를 특별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사안을 남을 무고하면 국가보안법의 형량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로 안 하고 뭐 다른 죄로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거 사실 범인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이 이 뿌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학생과 직원했던 분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근데 양심선언을 언제 하셨냐? 이제 공소시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당시에 이재호 의원이 교육위원인데 이재호 의원한테 제보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김문기 씨가 국회 교육위원회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재호 의원이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만은 녹음기를 틀었어요. 네. 근데 그 학생과 직원 선생님이 이제 양심선언한 걸 틀어가지고 막 다구쳤는데도 자기가 지시 안 했다고 끝까지 그러시더라고요. 용공조작. 예. 이거 뭐 사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 당시에요.
한동안 상지대 애들 빨갱이 소리다, 뭐, 쟤네들 네.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애들 앞길을 막았거든요. 저 어릴 때 많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원주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요만큼도 눈코만큼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죠. 자신의 권력 뭐 이런 걸 다. 연공 조작 진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성이 있어. 이제 1학년 또 OT를 하잖아. 그러면 1학년 딱 강당들이 모이면 이 두당 얼마로 보이는 거야, 이게. 학생들이 아니라 두당 얼마. 그리고 얘들 데리고 뭔 장사를 해 먹을까. 그래요. 조금만 더 악행을 설명드리면 93년도 상지대 도서관에는 구독하는 정기 간행물이 한 건도 없었답니다. 애들 공부하는데 도서관에 아니, 도서관에 아무것도 도서관에 정기 간행물이 없었고 도서관 비치용으로 청계천 헌책방에 가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사왔다고 이렇게 했고 참 야,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 이제 부정 입학이죠. 한의학과가 있습니다, 상지대. 예, 한의대가 있습니다. 1억 6천만에서 1억 7천만 원 1인당 합격한 대가로 일반 학과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당시 돈으로죠.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짓 저질렀는데 1년 8개월 받은 건 좀 약하게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게 전부 그 판결문에 나온 네, 거예요. 이거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1년 8개월에 복역하고 나온 이 양반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지대 복귀를 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혹시 학교에 계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94년에 학교 왔는데요. 김문기 씨가 93년에 이제 그 실형을 살아서 95년인가 아마 그때 나왔는데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대대적인 복귀 운동을 해서 당시 임시사들하고 어떻게 연을 닿는지 그때 총장님이 김찬국 총장님이라고 그 우리 그 유신 시절에 그 재야 교수로서 연대 신학대 학장도 하시고 그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이 총장이셨는데 이분을 징계 해임을 했어요. 임시이사들이. 그렇게 이제 김문기 씨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말하자면 반격이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아까 그 1년 6개월 동안 형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빼놓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상지대에서 계속 공격을 해서 드디어 이번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문기 씨가 갖고 있던 어떤 그 학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인사들이. 그러니까 보면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김문기를 뭐 돌려달라 학교를 김문기 씨에게 학교를 돌려달라 이런 뭐 상지대 상지대 뭐 총동문회 총동문회 명의로 막 그런 기사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은 불가사의한 게 우리 상지대학교는 김문기 씨를 찬성한 사람이 없는데 이 김문기 씨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상지대학교 총동창회가 그런 조직 중에 하나인데 상지대학교는 총동문회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기 씨 그 주변에 있는 그 졸업생들을 총동창회를 했는데 총동창회 건물이 우리 학교 정문 앞에 있는데 그 총동창회 그 땅 건물이 다 김문기 씨 부인 소유입니다. 그 총동창회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서명을 뭐 몇십만 명 받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그거 일일이 가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 참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그 교내는 지지 세력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참 이런 의미에서 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으면서 이 사학비리에 대해서 방조, 묵인하고 또 김문기 씨가 또 돈을 이용해서 요즘엔 또 저도 법대 교수입니다만 이 로펌이 합법적인 로비스트로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그걸 동원을 해서 사실 이 대법원, 그다음에 사학분쟁 조정위, 교육부 뭐 이런 그걸 얻고 돌아온 거지 이 교내에 이 김문기 씨를 지지 세력이 많아서 복귀한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7년부터 2009년 이때쯤에 그 분쟁조정위원회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판결들을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를 가보면은 그게 어떤 형태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비유를 하자면 아까 정문 앞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거기에 총동문회가 있는 것처럼 다 연이 있는 겁니다. 연이 다 아까 뭐 김황식 씨 얘기했는데 김황식 씨 그때 그거 끝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사학비리 재단의 교수로 잠깐 왔다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연들이 바탕이 돼서 복귀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게 좀 과도하게
그 모든 문제를 진보 보수로 가르고 이렇게 하는 면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교육계에는 뭐 전교조가 진보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상지대학의 어떤 그 정상적인 운영, 교수협회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진보 세력, 일부 정치 교수들, 또 그거에 조정받는 학생들이 해서 움직이는 거로 불온 세력이라고 칭해버리죠. 김문기 씨가 선전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 보수 세력이라는 분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구재단은 보수 세력이고, 이런 교수협회나 이런 들은 뭐 진보 세력이 그런데 사실은 그 정확한 분류는 아니고요. 지금 그 구재단이라는 건 결국은 사학비를 저지르는 분들이잖아요. 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잘못 이데올로기 지형이 돼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런 임시사 같은 대학들을 구재단한테 돌려주는 게 마치 어떤 이 보수 세력의 과제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끊임없이 김문기 이사장이 복귀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총동창 건물에 막 플랜카드도 걸고 그랬을 거예요. 네. 나 물러나라 그러고. 네. 그런 것도 하면서 또 2007년에는 총학생회 간부들을 매수했다 그래요. 이것은 김명식 총학생 회장이 폭로했던 거고. 예, 그때 양심선 한 적이 있었죠.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이거 뭐 또 원홍복 씨 흉상 제막식에 그 흉상에 페인트 투척하고 네, 그러니까 네.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막 저지르면서 정말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면서 계속 복귀하려고 노력했는데 김문기 씨가 그 당시에 우리 정의사 체제 때 그 변영인 이사장님 박원순 이사 그 최장집 이사 했던 이사회가 열릴 때 김문기 씨가 그 자기 그 수행원과 함께 이사회를 난입을 해가지고 당시에 형사적으로 기소가 돼서 그 사건으로 벌금을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또 본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련의 행동이네요.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불같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은 뭐 김문기가 총장이 됐지만 그 이전에 관선이사 시절, 네. 관선이사 시절에 다 회계나 이런 거 투명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김문기 총장이 이제 들어온다는 이유는 결국 이렇게 노력하는 거 한 10여 년, 20년 동안 이렇게 복귀하려고 하는 이유 역시 돈입니까? 뭐 돈도 있겠지만 이제 아마 그 자기 명예 회복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학비리 전과자로 몰렸던 거에 대한 한 같은 걸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김문기 씨한테 좀 충고를 하고 싶은 게 이 명예 회복이라는 것은 억지로 어떤 직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진정한 마음을 알려서 명예회복이 되는 거지 상지대학교 총장 억지로 된다고 해서 명예회복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명예가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다 잊혀졌을 텐데. 도박했던 연예인들 뭐 자기가 알아서 자숙하고 자기가 알아서 결혼하고 이런 뭐가 달라. 제가 이제 학교 부총장을 한 4년 반 정도 했는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우리 이 등록금 가지고 학생들하고 꽤 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상지대학은 이제 우리 교수 직원 학생, 물론 이제 사회에서 도와줘가지고 이 사학비리 세력을 척결하고 이 대학의 이제 민주화를 가져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소통, 특히 학생들하고 소통이 중요해서요. 등록금 협의를 할 때 우리 이제 총학생회한테 우리 학교의 모든 재정적인 서류를 다 보여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예산 이제 뭐 일부 교수 중에는 뭐 학생들 예산 심의 아니고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 학생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 5%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를 통해서 모든 걸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총장 협의회 가면 다른 그 대학교 그 부총장들이 물어봅니다. 애들하고 대화가 되냐? 대화가 됩니다. 왜 학생들도 다 성인인데 학교 사정을 설명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렇게 뭐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수 직원 학생들이 협력을 해서 나름대로 학교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김문기 지금 현 총장은 그 전통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재직하셨을 때 네.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3주체잖아요. 네. 총학생회, 그다음에 네. 뭐 교직원협의회, 네. 그다음에 교수협의회 이 세 주체들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거는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죠. 예. 그럼 지금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잖아요. 네. 방학 기간인데 어떻습니까? 학교로 나와가지고 지금 투쟁을 하고 총장실 점거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 50명 정도가 지금 일반 학생들은 뭐 방학 때 뭐 도서관 나온 애들 말고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이런 학교 그 소식을 듣고 총학생이나 이제 과학생의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교 나와서 지금 총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교수협의회는 뭐 삭발식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이번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2010년 사학분쟁 조정회 할 때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렇겠고. 자, 아까 김문 기사는 이렇게 노력한 건 명예회복 또 돈 이런 문제라고 했는데 혹시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알다가도 모르겠는데요. 김문기 씨 둘째 아들이 이사장을 했거든요. 2014년 3월에. 네, 3월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사장을 또 관두고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뭐 맡겼다가 다시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사립학교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자간의 총장 이사장을 하면 안 된다. 하면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었는데 사립학교법이 개혁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교육부가 승인하면 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사실 이제 굉장히 여론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들을 이사장이 사퇴를 하고 딴 사람을 이사장 직무대행을 시키고 김문기 씨가 총장이 나섰는데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아들한테 맡겨온 게 좀 불안했는지 본인이 직접 나서고 그것도 이사장으로서 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아예 총장 선도로 나왔는데 저는 큰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 사설, 교총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김문기 씨가 나서서 자기들도 똑같이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어쩌면은 지금 김문기 씨가 다른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구 여론이나 수구 정당들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김문기 씨가 저렇게 설쳐가지고 이 사학비리에 대한 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이게 사회 이슈화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왜 저분 왜 저렇게 사고 치시지?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세종대 그 이사장님은 이거 보면서 기분 나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이 김문기 씨가 항상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3월에 김문기 둘째 아들 김길남 씨가 상지대 이사장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아들이 이사장이고 아버지가 총장을 하려면 3분의 2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부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냥 김문기 씨가 총장하는 건 교육부 승인이 필요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법에는 안 걸리는 거니까요. 이사회에서 승인해버렸으니까. 아니 이사장이 지금 둘째 아들인 이사장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는 안 걸리는 거죠. 그 법에 안 걸렸기 때문에 교육부 승인이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총장 선임은 이사회 이제 고위 권한이니까 교육부에서 제재할 만한 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요. 그게 이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감독관청이 어떤 지도하는 수단이 법 규정 따져가지고 지도하지는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요즘에 평가다, 정원 조정이다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왔을 때,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버티는 대학은 없거든요. 저는 교육부가 더 이상 그렇게 무슨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 이런 얘기를 누가 믿을까요?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예를 들어서 압력을 넣었다. 근데 김문기 씨 스타일상 몰라 배째라고 물러나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아까도 이제 이런 문제를 자꾸 진보 보수로 갈라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서 결국은 사학비리 세력이 마치 보수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 이거는 본질을 훼손하는 거고요.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김문기 씨 측 이사가 한 명 선임이 되면서 최영복 이사장을 비롯해서 세 분의 이사들이 사임을 하셨는데 최영복 이사장은 교육부에서 선임한 분입니다.
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교육부에서 파견돼서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고 처음에 와서는 우리 교수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의견 차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이 김문기 씨와 우리 그 교수들 사이에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던 분인데 중재를 포기하시고 그랬더니 계속 이사회마다 안건을 부결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 전에 우리 상지대학이 재정지원대학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회에서 교수를 안 뽑아줘 가지고 이 교수 확보율이 조금 모자랐는데 그게 그 비슷한 커트라인에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사회에서 교수를 안 뽑아줘 가지고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최영복 이사장님 한번 좀 뵀더니 이게 그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아주 내가 인생 살면서 저런 그 김문기 씨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좀 그 잘 타협을 해서 가지 왜 싸우냐. 또 학교 투자하고 그러면 학교 발전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결국 자신이 총장하겠다고 하는 게 좀 도대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대화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해결될 때까지 우리 학생들, 교수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그게 마음이 아픈 것뿐이지 절대 이런 식으로는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고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고 네. 상식과 정의, 그렇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을 네. 위해서 이제 네. 투쟁하시는 거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문기 씨 하는 행동 보면요, 뭐 교과부와 1인 시위하는 거, 학생들이 1인 시위한 거 고소고발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지금 학생들이 그 총장실 정글농성 이것도 또 뭐 고소고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제가 김문기 씨한테 고소고발 나온 게 10번 넘고. 제가 이제 법대 교수인데, 이 검찰청에서 철저하게 앉아서 받으려면 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최소한의 이 교육자로서 양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가 돼 있고요. 당연히 우리 교수 학생들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그 교사를 받는 게 좀 고통스러울 뿐이지 뭘 겁내겠습니까?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문기 씨까지 계속 저렇게 버팅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올해는 못 갈 거고요. 하여튼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 그 학생들 특히 교수들이 피해를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은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론은 좋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중동 이쪽 신문에서까지 또 교총까지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수협의회나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계약을 하면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이렇게 학생 총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들도 교수협의 총회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좀 모아봐야 될 텐데 어쨌든 교수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이렇게 어떤 학생행정에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고요. 좀 지혜를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일부에서는 수업 거부를 해야 된다. 수업 거부 투쟁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거를 제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데 가능하면 그런 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김문기 씨 측하고? 특별한 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욕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까? 네. 일단 교과부에서 중재 이런 것도 지금 없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 교육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아마 좀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이 교육부가 어떻게 계속 방조무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문기 총장의 복귀는 비정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사실이요. 이제 이게 법적으로 총장이 자격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사나 교수나 학교 교장을 할 수 있는데 총장은 제한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또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상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장을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래도 쪽팔린 사람 많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나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지금 83세신데 지금 우리 대학이 요즘 창조 경제하고 대학이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지식을 끌고 가야 될 그런 기관인데
본인이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너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내 분규나 이런 네. 사학 비리에 얽혔던 학교에 네. 가장 큰 피해자들은 사실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예. 졸업하고 나서 예.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상지대 너 상지대 나왔어? 야 거기 옛날 장난 아니라면 뭐 빨갱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사학 비리. 저도 뭐 세종대 나왔으니까요. 세종대도 나오면 취업도 잘 안 됐어요. 야 거기 학내 비리 니도 공부는 했냐? 피해자는 결국에는 가장 주체인 학생들이거든요. 교수님들이고. 사실 이사장들은 피해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죠. 예. 그럼 대법원 판결 이후에 네. 임시이사가 정의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네. 지금 정의사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사학분쟁 조정회에서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학분쟁 조정회에서 정의사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정의사가 거죠. 9명입니까? 그렇죠. 예. 9명인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김문기 씨 측 이사 뭐 이렇게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원이죠. 이번에 그 김문기 그 씨가 전원일치로 전원일치야 이번에. 총장 선임이 됐습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제가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떤 학생이 그 김문기 씨가 총장 선임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총장 김문기라고 찍힌 졸업장을 안 받겠다고 그러나. 나가기 싫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제가 이 교수로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이거 김문기 총장만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닌데요? 이사 9명이 전부 김문기 씨 측 입장이면? 그렇죠. 한숨이 기십니다. 네, 저는요 우리가 이제 교육 문제라는 게 사실 뭐 굉장히 국민들이 다 교육 문제랑 관계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제가 좀 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한국 사회의 십자가를 상징하게 끌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상징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네. 또 학생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어제 교육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이제 자기들이 할 게 없다 자꾸 얘기를 해서 교육부에서는 감독관청으로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물론 교육부가 그걸 거부하면 저희들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예정인데요. 교육부는 당연히 행정감독기관으로서 이게 문제가 되면 행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 있으니까 어디서 봐라. 사학분쟁조정회에서 이사가 선임된 다음에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나를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장을 일방적으로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감독관청으로 와서 감사를 하고 CCBB를 가려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 요구를 했고 아마 그거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감사를 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임원 취소를 하고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임시이사를 파견을 해서 학교가 정상화되고 또 이것이 우리 학교의 정상화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는 한 김문기 씨가 단순히 총장 물러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기 담화문을 보니까는 김 전 이사장은 책임 경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세계로 웅비하는 상지대를 만들겠다. 며칠 전에 그 총장 임명장 수여식 그런 거가 이제 우리 지역 TV 뉴스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사장님이 총장한테 이렇게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수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화면이.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총장이 돼서 학생들을 인성교육을 잘 시켜서 상지대학 출신이면 인성교육이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하겠다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누구를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상식이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역사교육하자고 그러는데요. 역사교육은 해야죠. 물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EJ 팬분들한테 지금 혹시라도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끝내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 교육자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이 학교 현장을 위해서 저희들 교수들 열심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고요. 우리 상지대학교가 정말 정상적인 대학이 되는 거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 교육 현실에
살아있는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우리 상지대학교가 학교다운 학교, 대학다운 대학이 되도록 우리 학생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학 비리 분쟁 또 구제단 복귀가 상지대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학에도 많이 있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사학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를 재단 측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 사학을 처음에 만들었던 초대 설립자들은 나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양반은 진짜 어려운 살림에 없는 것 쪼개갖고 진짜 땅 일구 개간해가지고 학교 만드는 거거든. 애들한테 교육시키려고. 근데 중간에 강탈하지. 그러니까 그 설립자들의 그 설립 취지, 네. 설립자들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 있는 거 알면 이따오지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꼭 우리 지금 재단 사람들도 꼭 그런 설립자들 설립 취지만 그대로 좀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제대로 된 교육, 우리 뭐 결국은 우리나라는 뭐 인재밖에 없지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어떻게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좋은 자원을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발굴하고 개발하고 인성교육 제대로 시켜서 좋은 사람들 많이 사회에 배출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혹시 김문기 지금 총장 총장 선출자께서 반론하실 게 있으시면은 이동영 작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 방송에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십시오. 내 반론은 다 들어줄게. 상지대학교를 오욕의 학교로 만든 본인 당사자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상지대학교 명예를 살린다고 하는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욕의 시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당사자가. 그래, 어떤 상지대는 과거에 그런, 있었으나 지금은 황홀탈퇴하고 정말 세계적인 학교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들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앞으로 상지대학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저것 사달라고 졸라대던 그녀가 오늘은 웬일로 새침한 걸까. 어제 새로 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정 부리며 화부리하네. 욕심쟁이 그녀는 나의 작고 귀여운 욕심쟁이. 내게 달콤한 사랑을 건네주는 그녀는 나의 어여쁜 욕심쟁이. 돌아질 때가 왠지 더 예쁜 안아주고 싶은 욕심쟁이. 함께 길을 걷다 옆에 가는 여자만 봐도 돌아져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잘못했다면서 장미 꽃다발을 안겨주면 못 이긴 척 웃음 짓고 있네. 욕심쟁이 그녀는 나의 작고 귀여운 욕심쟁이. 내게 달콤한 사랑을 건네주는 그녀는 나의 어여쁜 욕심쟁이. 돌아질 때가 왠지 더 예쁜 안아주고 싶은 욕심쟁이. 욕심쟁이. 욕심쟁이 그녀는 나의 작고 귀여운 욕심쟁이. 내게 달콤한 사랑을 건네주는 그녀는 나의 어여쁜 욕심쟁이. 돌아질 때가 왠지 더 예쁜 안아주고 싶은 욕심쟁이. 안아주고 싶은